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첫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회동 취소에 여러 가지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뒤 하태경 의원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쏜 미사일이 20km 상공 근처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양모진 박사와 알아봅니다. 먼저 당선인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회동이 막판에 무산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곧바로 인수위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 일단 실무 협의가 다 안 됐다 이런 이유로 무산이 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어떤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정오쯤 인수위원들과 사무실에서 나와 오찬을 한 뒤 다시 사무실로 복귀했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찬 자리에서도 인수위 운영과 향후 국정기조를 논의하는 회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저희가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회동 개최와 관련한 실무 협의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해왔습니다. 앞서 이번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관측됐던 만큼 이와 관련해서 견해차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장제원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사면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런 것으로 충돌하는 건 아니라며 무산이라기보다는 실무 협의를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를 여러 쪽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해서 잘 좀 조율된 거 맞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렬, 무산 이게 아니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네, 김은혜 대변인 오늘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김 대변인은 소통을 언급하면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용산을 포함해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취임 때는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인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호와 보안 문제 등 난관이 많은 만큼 당장 이번 주 안에 이전을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임 전 세종시의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도 진행 결과를 봐야 한다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특보 인선도 발표했는데요. 정책특보로 선거 기간 동안 수시로 의견을 나눠왔던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그리고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임명했는데 박근혜 정부 인사들입니다. 정무특보로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같은 후보로서 당선인에게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왔던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인사인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임태희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을 특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구체적인 회동 연기 사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 등 당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회동의 의지를 설정하는 데 대한 불쾌감이 반영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와대 연결합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오늘 회동 연기에 대한 청와대 측의 설명은 어떤 겁니까?
네, 청와대도 오늘 오전 회동 연기 사실만 짧게 공지하고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경민 청와대 대변인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브리핑 시간에 맞춰서 출입기자단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회동 연기 사실을 공지했는데요. 청와대 공지 역시 당선인 측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했는데요. 이 어떤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실무 협의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회동 의제와 관련된 것 아니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동 전에 당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동을 하기도 전에 인수위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를 공식화하고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이슈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결국 당선인 측에서 대화 주제를 미리 정하는 등 의제를 설정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불만을 나타냈고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일단 회동을 연기하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실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일정은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합의도 이뤄야 하고 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의 일정이 모두 맞아야 하기 때문에 회동 일정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부터 사실상 사퇴 압박을 받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의서를 일축했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김 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놓고 김 총장에 대한 윤 당선인 측의 불신이 드러난 것으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압박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간의 회동이 이렇게 갑자기 취소된 것 역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권 교체기에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습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대표적인 정보통이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대 이렇게 당선인과 이 대통령 간의 회동이 취소된 적이 없었는데 의원님도 예상 못하셨죠? 합의 원래는 좀 상징적인 미팅을 생각을 했다가 네네. 막상 논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도움을 부탁할 게 생기고 예. 그러면서 실무적인 사전 협의가 이제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 막상 또 만났을 때 갈등이 빚어질 것 같고 뭐 그런 문제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실무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알려졌습니까? 아니 뭐 단적으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뭐 역대 정부 다 있는 건데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공공기관 인사 문제입니다. 인사 문제. 특히 이제 임기 말에 인사를 하게 되면 그 공공기관 임원들이 이 일을 보는 거는 다음 정부에서 일을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임명은 이 정부 말에 되면 그게 항상 이제 원래 정무직 인사들은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임명이 되는 건데 대통령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충돌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뭐 소위 배째라 뭐 이렇게 되면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조율하는 게 임기 말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새 정부 요구를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임명권은 현 정부에 있지만 새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을 가급적 수용을 해서 인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저는 큰 충돌 요인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지금 언론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MB 사면 관련해서 한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사장, 감사, 협회장 임명 때 윤 당선인 측과 협의를 하자. 이 내용, 이 두 가지가 지금 잘 합의를 보지 못해서 무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일단 인사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MB 사면은 좀 생각이 다른 게요.
문 대통령께서 왜 MB를 사면해야 되냐면 예. 사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국가에 우리를 대표하는 얼굴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국가로서도 굉장히 큰 불명예거든요. 그래서 예. 문 대통령 당신이 내 임기의 결자 해지를 한다는 것은 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굳은 결의와 국제사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 이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 국민적 공감대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대통령 구속된 사람이 있고 그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 전환과 모순되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제가 문 대통령이라면 이건 뭐 민주당 우리 국민의힘 상관없이 어떤 대통령이라도 풀어주고 싶은, 그래야 또 역사적으로 이제는 문 대통령 다른 거 볼 게 뭐 있습니까? 역사 평가 하나인데 예. 역사적으로 좋게 평가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큰 그 갈등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사면과 관련해서 MB 사면 문제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 여기에서도 좀 의견차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문 대통령이 본인의 측근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뭐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예, 예. 있겠지만 김경수 지사 사면 문제는 꼭 이 시기에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충분히 사면권을 발동할 수가 있고, 사실 자기 사람 자기가 풀어준다는 게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잘 풀 수 있어야 되고 풀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 같이 동시에 사면하기 위한 이런 고집 때문에 네. 서로 합의가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청와대 출입 기자 말로는 지금 청와대가 인사권 침해, 그러니까 윤 당선인 측이 협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로서는 인사권 침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데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할 수 있잖아요. 특히 문 대통령이 마지막에도 국민 통합 강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인사 건의는 다양하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새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새 정부랑 잘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도 우리 쪽에서 한번 보고, 이 사람은 문 대통령 측에서 임명하고 싶은 사람이지만 우리하고도 대립되지 않는다 하면 양해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저희 쪽에서도 이 분야는 특별히 당선자가 이제 챙기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고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괜찮은 사람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좀 정치적인 묘를 살릴 수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네네. 지금 좀 부족했던 거죠. 예. 그렇다면 양측에서 좀 더 협의를 하고 협의를 마무리하면 조만간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문 대통령께서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고, 네.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전임 국가 수반으로서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통합의 정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기를 바랬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수위 측에서도 조금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체크하고 리스크가 발생할 측면은 없는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일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 안 됐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로 양쪽이 합의했다. 그래서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국민께 소상히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타결이 되면 설명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게 예. 언론에서 대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사안 좀 여쭤볼게요. 민정수석실 폐지 문제예요. 네.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폐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 민정수석실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 기능들 모든 기능들을 다 없앤다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예, 이제 예. 정치 보복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정 기능하고 사찰 기능이에요. 예. 사실 이제 사찰은 정보 수집하는 건데 이게 좀 불법 영역, 그 경계선 위에 있는 영역이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정 기능은 바로 이제 정치 보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니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 하지 말자고 선거 기간 내내 이야기해놓고 예. 정치 보복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하는데 박수를 쳐줘야지 왜 이걸 저는 비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나 경찰 통해서 FBI식 미국을 FBI식으로 이제 검증을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결국 또 권한을 검찰 쪽에 넘긴 것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인사 검증이 문재인 예. 정부 때 실패했잖아요. 네. 그잖아요. 청와대에서 예. 뭐 다 인사 검증했다고 했는데 추가로 계속 그 뭐 비리나 뭐 이런 의혹들이 나와가지고 낙마한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예, 예, 사실 예.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 휘청한 거예요. 특히 조국 법무부 네. 장관 때. 예, 예. 그걸 민정수석에서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건 이미 인사 검증 능력이 없다. 왜 그 민정수석이 안 되냐면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 정보를 받아서 했어요. 예. 근데 이제는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는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정보량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경찰 정보는 여태까지 좀 퀄리티가 좀 떨어졌어요. 네. 정보의 질이 좀 예, 떨어졌기 예. 때문에 이 이제 과거에 국정원에서 이제 못하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은 경찰이 맞아요. 네. 그래서 경찰의 왜냐하면 경찰은 아직도 그 민생 정보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예. 때문에 세평 수집이나 경찰이 가장 그 손발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세평 수집도 용이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예 인사 검증 권한을 경찰에 주면 훨씬 물론 단기간 내에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사 검증 능력이 훨씬 강화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요. 권성동 의원이 김호수 총장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만, 자 김호수 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김호수 총장이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양반 큰 소리 칠 지금 자격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뭉갠 수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를 예. 들어서 권력 비리 관련한 라임 옵티머스 수사나 대장동 수사도 계속 뭉갰고 핵심 관련자들 제대로 소환도 안 하고 또 성남 FC 같은 경우는 김호수 총장이 직접 개입해서 수사 제대로 못하도록 한 근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담당 검사가 사표까지 썼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김호수 총장한테 세컨 찬스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지만은 그 문재인 정부 때 수사 제대로 문개기 수사했던 것들 정확하게 사과하고 이 정부 하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제대로 수사하겠다. 아. 이렇게 좀 새로운 마음으로 예. 새로운 결의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이면 국민들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방위 네. 소속이기도 하신데 용산 국방부 청사가 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나 봐요? 네네네. 예. 그 국민 불편 최소화하고 또 당선인이 보안도 유리한 곳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의원님도 그런 생각이세요? 그렇죠. 지금 청와대 이전이 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실패했던 게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 하나가 이제 경호 문제, 네. 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안보 위기 국면에서 벙커 있잖아요. 예. 이 벙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 인프라 활용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그 이제 대통령 출퇴근할 때 국민들 교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예. 국민들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세 가지인데 국방부니까 일단 경호는 훨씬 좋아지잖아요. 예. 해결이 되고 또 국방부이기 때문에 대북 관련해서는 그 위기 시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있습니다. 네. 저도 직접 눈으로 다 봤는데요. 예, 예. 하나 청와대랑 차이 나는 거는
국내 재난, 뭐 산불이 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이런 인프라는 없거든요. 이런 인프라는 이제 구축해 가면 되고요. 그때까지는 과도적으로 그 청와대 시설을 같이 이용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 불편인데 광화문보다는 용산 국방부 있는 데가 그 주민들 사는 데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편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광화문보다는 국방부가 훨씬 이전 부지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국방위 위원이시기도 하고 정보위 위원이어서 북한 미사일 좀 여쭤볼게요. 북한 오늘 발사했다 실패한 미사일 일단 ICBM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ICBM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3월 6일인가 노동신문에 ICBM 실험 발사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그 전에 2번 발사한 것이 ICBM 아닐 수 있다고 보다가 ICBM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번 다 ICBM 실험 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너무 올라가자마자 터져가지고 이게 뭔 미사일을 실험한 건지 지금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지만 ICBM 말고 다른 걸 테스트할 이유가 없는 지금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뭐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키려 했을까요? 아니면 뭐 3월 5일에도 쐈고 2월 27일에도 쐈는데 이번에 실패한 게 좀 의문이거든요. 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인데요. 그 하나가 사거리. 사거리가 지금 미국을 위협해서 미국 좀 관심을 지금 받아보려고 하는 게 크잖아요. 미국이 전혀 무대응하기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쏜 IBM은 미국 서부까지밖에 안 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거리를 좀 늘릴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체 연료가 ICBM에는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를 쓰는 이런 테스트 2가지가 필요했는데 어쨌든 뭐 오늘 실패해가지고 뭐 북한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북한이 오늘 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체를 쏘아 올렸죠. 10번째 무력 시위에 나선 셈입니다. 아직 어떤 발사체인지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는데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 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을 쐈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参谋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발사체는 발사 직후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군 당국은 이 발사체가 발사 직후 20km 이하 고도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이 채 날아오르지 못하고 폭발한 만큼 잔해가 평양 상공에 흩어진 후 추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사일을 쏜 평양 순안은 북한이 최근 2차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성능 시험 발사를 진행한 곳인데요. 군 관계자는 오늘 쏜 미사일이 이와 같은 종류인지 여부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는데 앞선 2차례와 마찬가지로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화성 17형 성능 시험 발사를 한 지 11일 만이자 올해 들어 10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입니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은 미사일이라는 언급 없이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ICBM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라고 경고해왔습니다. 또 조만간 북한이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평양 순안 일대 등을 예의주시해 왔는데요. 일단 실패하긴 했지만 북한이 한미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우리나라 대선이 끝난 이후 이제 처음 쏜 거죠. 근데 재원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탄도미사일, 일단 무력 시위 재개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역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현안을 양모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군 당국은 신중한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도 20km 상공에서 공중
폭발했다 정도까지만 밝혔고 박사님은 이 화성 17형 ICBM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저도 뭐 이 화성 17형 가능성 무게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일례로 지난 그 2월 27일, 3월 5일 네. 북한이 뭐 비록 그 정찰 위성을 가장했지만 예. 한미 정보 당국에서 공개적으로 화성 17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죠. 그만큼 정보 당국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보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봐야 되겠죠. 네. 또 그렇지만 이제 보통 한 발을 발사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뭐 국가우주개발국이라든지 동창리 그 이 시험장에 다 방문한 상태에서 보면은 아마 북한이 뭔가 그 이 대형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특히 또 오늘 실패한 이 발사체가 순환 비행장 인근에서 발사한 걸 볼 때 예. 더욱더 화성 17형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화성 17형이 별명이 괴물 ICBM이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예. 북한이 이런 그 대형 ICBM 이 발사 구호가 더 높이, 더 멀리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 봤을 때 이 화성 17형 이것은 그 전문가들이 이 길이가 약 한 24m 또 그리고 직경이 한 2.4m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제일 긴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군요. 또 더 나아가 가지고 예. 사거리도 13,000km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핵탄두를 그 이 3개 이상 장착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다탄두 네. 이것을 장착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아.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 화성 17형을 괴물 미사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하태경 의원 말로는 과거 북한이 쏜 ICBM의 사거리는 예상 사거리가 미서부였는데 이게 지금 오늘 실패한 ICBM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이게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ICBM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북한에서 화성 그 14, 15형의 네. 경우에는 약 한 사거리가 10,000km 정도를 볼 수 있겠죠. 아. 뭐 10,000km 정도 한다면 미국의 서부 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13,000km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동부뿐만 아니고 북한에 섰을 때 전 세계를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네, 이런 괴물 ICBM이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상공 20km여도 거기서 폭발을 한다면 위력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오늘 이런 그 이 북한의 이런 발사체, 뭐 화성 네. 17형이라고 일단 추정을 합시다. 예. 네. 이것이 그 지상에서 한 20km 정도 상공에서 폭발했다라고 한다면은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뭐 지상에 발사하자마자 폭발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엔진 추진체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북한에서 보통 이런 그 이 ICBM의 경우에는 일단 추진체 엔진은 액체 연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액체 연료가 혹시나 누수 현상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수 밖으로 예. 나와가지고 이 뭐 산화제하고 잘못됐을 경우에 폭발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정황상 봤을 때는 엔진 계통의 문제 있어가지고 폭발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위성으로 본 ICBM 발사 진전 상황을 계속 보도할 수 있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지금 쏠 준비를 했고 쐈잖아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이 뭐 지금은 이제 미국의 그 이 최고급 뭐 정찰 위성을 통해 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심지어 그 평양 인근의 그 이 주택 예. 단지 뭐 이것도 보고 어찌 보면 이것을 뭐 성동격설합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이 한편에서는 그 경제 문제 해지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ICBM과 같은 이런 미사일 이런 것을 발사하고 동창리 기지도 그렇죠. 방문했죠. 이 두 가지 선상 놓고 보면은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차 당대에서 가장 관심 있게 주장한 것이 경제 문제와 국방력 강화 문제입니다. 예. 막 그런 거 봤을 때 이번에 그 이 미국 뭐 한미 정부 당국이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화성 17형과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은 빈말은 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 가시, 관심 끌기용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는, 미국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지난달 27일 그리고 이달 5일에 순안 비행장에서 발사를 했고 오늘은 일단 순안 일대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순안 일대에서 계속해서 발사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순안 일대에서 이런 화성 17형과 관련된 미사일 발사 성공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평양 인근 산음동에 미사일 관련 연구소가 있고 또 남포 평양에서 가깝죠 서쪽으로 이 인근에 보면은 미사일 정배와 관련 인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소위 말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아마 순안 일당 다시 말해 순안 공항 일대에서 발사한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북한이 오늘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일성 생일 태양절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인데 이 시기를 전후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괴물 미사일을 볼 수 있는 화성 17형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실패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북한 보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도 아마 상당히 자신감 이것이 좀 더 좀 약화된 거 아닌가 이걸 보여주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북한이 완성된 이 화성 17형 발사 시점을 한미 군사 훈련과 북한의 태양절 110주년이 겹치는 4월 15일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했고 아마 그렇다 하면은 4월 15일 태양절을 맞이해 가지고 대규모 열병식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시에 혹시 미국이 새로운 대북 제재를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미 군 당국이 한미 군사 훈련 확정 날짜를 빨리 발표한다든지 또 그것도 아니면은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인권 문제로 거론하면서 직접 비난한다 하면은 화성 17형과 같은 이런 괴물 미사일 발사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지금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내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평양 80층 아파트 건설 현장 가면서 민생 행보도 굉장히 부지런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국방력 강화 그리고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해서 특히 평양에는 5년 동안에 주택 5만 세대 건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코로나 전국에서 군들 동원해 가지고 유일하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평양에 일종의 주민들의 생활 주택단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 보여야 4월 15일 태양절 때 주민들에게 취재구조가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봤을 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하나는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화성 17형 만지작거리고 또 하나는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돼 가지고 주택단지 보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이제 곧 출범을 할 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대북 유화책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칙을 좀 강조하면서 좀 다른 정책을 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정책을 예측 분석할 때는 정책의 내용이 뭐냐, 그다음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다음 이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화되고 이걸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제 질서가 상당히 미중, 미려, 경쟁, 소위 말 갈등한 게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을 보면은 외형상으로 원칙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대북 제재 지속이라든지 한미 동맹 강화라든지 엄격한 상호주의라든지 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MB 정부의 비핵 개방 정책의 연장선상이 아니겠냐. 다시 말해서 MB 정부가 비핵 개방 3천을 내셨잖아요. 구체적으로 풀어든다 하면은 북한이 비핵화되고 개방이 되면은 $3,000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선순환이 아니고
선후 관계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 또 대선 와중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비핵 번영 정책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 비핵 번영 정책이 선순환되면 좋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또 북한이 발전되고 나면 이 남북간 발전상에서 다시 비핵화를 촉진하는. 그런데 예. 이것이 선후 관계가 되면은 비핵화는 3층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또 그리고 네. 현재 인수위 뭐 예비 내각으로 볼 수 있는 예. 인수위에서 대부분 외교안보 분야에서 MB 시대 때 대북 정책을 예. 그 관장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정책도 MB 정책과 비슷하고 추진하는 사람도 비슷하고라고 한다면은 향후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예측은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MB 정부 시기에 5년 동안에 한반도 상황을 보면은 한미 동맹은 역대 최고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의 핵 고도화는 최고로 높았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 고조화됐습니다. 긴장이 그러면 앞으로 더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단지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과 조금 차이 나는 점이 그 당시 MB 시대에는 북중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면은 중국이 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북중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중국이 쉽게 북한의 대북 제재에 찬성을 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MB 시대와 달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한미 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정 구도가 정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우려스러울 수 있겠죠.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때는 상당히 남북 관계가 좋았는데 막판에 2년 동안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정책을 펴면서 남북 관계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처음 4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40만 741명으로 전날보다 3만 8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8명 늘어 현재 1,244명, 연일 최다 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64명으로 누적 11,05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재택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집중관리군을 담당할 의료기관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957곳으로 늘어 28만 7천 명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집중관리군 32만 6천 명 이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당 의료기관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치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부 확진자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자체의 명단과 질병관리청 시스템의 명단이 일치할 때 집계를 확정해 확진자 번호를 부여하는 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속 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신고하는 의료기관이 소재지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 배정이 되지 않으면서 확진자 통계에서도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대부는 오늘 0시 집계에 반영되지 못한 확진자는 내일 0시 기준에 발표하는 집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유행의 정점이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오미크론 유행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가는 상황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오늘부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백신을 맞지 않은 백신 미접종 연령대인 소아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이후로만 벌써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서울시에서도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선 처음으로 소아전담병원이 가동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발열이 있거나 그리고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소아 환자들만 전담으로 보는 병동입니다. 모두 4명의 의료진이 환자들을 분담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전에만 180명의 소아 환자가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환자와 보호자들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와 성북구에 있는 우리 아이들 병원 2곳이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성북구 병원이 오늘 먼저 운영에 들어갔고 내일부터는 구로구에 있는 병원도 거점 전담병원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서울 지역에는 소아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 진료센터가 전체 10곳 정도 있는데요. 소아 환자만 전담으로 진료를 보는 곳은 성북구와 구로구 소재의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2곳과 서초구 어린이의원 1곳,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등 모두 4곳입니다. 대면 진료만 이뤄지는 외래 진료센터와는 달리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에서는 증상이 심할 경우 입원도 가능한데요. 이곳 병원 역시 31개의 1인 병실을 갖추고 있고 24시간 전담 의료진이 상주해 소아 환자를 지켜보게 됩니다. 병원 측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개 동을 이제 코로나 확진 이제 환자 전용으로 이제 따로 운영을 해서 이제 확진자의 경우에도 이제 증상이 심할 경우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직접 병원을 찾다 보니 감염 전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서 병원 1층부터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해놨고요. 의료진들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음압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 아이가 아플 경우를 대비해서 밤 10시까지 대면 진료를 하고 있고 대면 진료가 끝난 뒤에는 재택치료 전담팀이 비대면 응급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국 100여 곳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상담센터에서도 24시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달 이후 10살 미만 소아 사망자가 5명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도 6명으로 느는 등 소아 확진 상황도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소아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오는 31일부터 5살 이상 11살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북구 어린이병원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김 사무총장이 오늘 선관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사의를 밝혔다고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 이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가 모두 자신의 잘못으로 초래됐다고 밝혔는데요. 실행이 어려운 복잡한 지침과 늑장 지시, 권위적인 태도로 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하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줬다는 겁니다. 이어 국민적 비난과 질책이 빗발쳐 혼신의 노력으로 희생을 감수한 직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도 적었습니다. 또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면서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위원회가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 지난 4일과 5일 진행된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많은 질타를 받았죠.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팩이나 종이상자, 소쿠리 등에 담아 옮기면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김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당시 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겠다는 확진자들을 가리켜 난동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에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 모든 업무의 최정점에 있는 노정희 위원장의 사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동안 노 위원장의 책임론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노 위원장은 지난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한 뒤 거취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 처음으로 지금 40만 명을 넘었죠, 오늘. 그리고 위중증 환자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매일 200명 안팎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정부는 곧 정점에 이를 것이고 계절 독감보다 덜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7만 명 수준에서 정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정부의 전망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40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요. 자, 얼마나 더 확산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거는 정부가 계속 그 거리두기나 이런 것도 계속 완화를 하고 있고 매주마다 지금 완화 정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금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분들이 이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예측 자료를 만들기 매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주에 만약에 또 거리두기를 완화하거나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정점도 더 커질 수도 있고 또한 정점 자체가 오히려 좀 더 밀려서 더 늦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신속 항원 검사 양성도 이제 확진으로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더라도 어차피 그 중에 이제 그 위양성률을 감안하더라도 좀 90에서 94%가 어차피 PCR 양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이나 오히려 이제 PCR을 하려고 했지만 접근성이 없어서 못 받았던 사람들이 대거 검사에 몰렸다는 얘기고 어쩌면 이게 더 실 감염자 숫자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걱정스러운 게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도 지금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요. 지금 상황 괜찮겠습니까? 좀 걱정스러워서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중환자 범위도 늘어났지만 실제로 중환자실 가동률 65%를 넘어선 상황이라 정점이 빨리 도달하지 않으면 정점에 도달해도 2, 3주 이상은 중증 환자가 늘어나니까 실제 중환자실 부족 상황도 발생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사실 지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서의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요양병원이야 뭐 의료진이 있지만 요양원에서 확진된 분들도 지금 감염병 전담병으로 이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중환자실 가야 될 분이 가지도 못하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사망하는 사례도 실제 벌어질 수도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망자 숫자가 대폭 늘어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SNS에 글을 올리시기도 했죠. 의료체계 붕괴 직전의 상황을 국민께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병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병원 자체가요. 일단 뭐 지금 수도권에 있는 뭐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중환자실 꽉 차 있는 상황이고 중등증 병상도 간신히 그날 퇴원하는 환자만큼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중증 환자도 매우 중환 환자들이 계속 입원하다 보니까 중환자실이 오랜 동안 계속해서 이제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더 문제로 삼는 게 지금 응급실 자체에 너무 확진자들이 많다 보니까 응급실에 중증 환자가 진입 못하는 일들이 여러 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 구급대가 응급실에 진입 가능한 응급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몇 시간을 이렇게 다 돌아다녀야 응급실에 배정받는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규모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앞단이죠. 그러니까 진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응급 의료라든지 외래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이제 뒷단인 중증 환자 진료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 의료 체계 전체가 매우 과부하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의료 체계 전체가 과부하가 걸렸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치료제 팍스로비드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역마다 이제 배분이 일시적으로 늦어져서 2, 3일씩 처방이 안 되는 날짜들이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상황에서 정점을 찍더라도 일부 팍스로비드 공급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 정점이 만약에 좀 더 커지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약이 부족해서 처방을 못하는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달마다 뭐 몇만 회분 이런 식으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상 밖으로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공급량이 실제로 부족한 시기가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중증 환자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재택치료 환자 수가 177만 명을 넘어서서요. 이 부분도 현재 수준으로 감당하기 좀 어려운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택치료도 예.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요. 그래서 지금 환자를 그러니까 뭐 하루에 처방전도 뭐 200~300명씩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재택치료도 매우 어려운 네.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일반 관리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래 진료나 이런 것들을 거의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이요. 지금 백신만 맞으면 오미크론은 계절 독감 수준이다. 그리고 우리 의료 체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진자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면 당연히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확진자 범위가 커져버렸잖아요. 4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오면 의료 체계라는 건 절대 숫자로 이제 병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규모가 커져버리면 의료 체계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감마저도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명 돼버리면 대부분의 외래 진료도 어려워지고 대부분의 입원 진료나 중환자 진료가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예.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거하고 의료 체계가 버티는 건 다른 문제인데 그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지금 정부는 일단 각계의 의견 수렴해서 18일에 거리 두기를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강화돼야 그리고 더 완화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제 거리 두기를 지금 완화하게 되면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키우니까 제발 변화라도 주지 말자. 그래서 정점 찍을 수 있을 시기에 정점을 찍는 거를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거리 두기를 강화하자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거리 두기 강화를 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거리 두기 강화를 선택할 가능성은 없어서 어쨌든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지나버린 상황이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의료 체계가 힘드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예. 메시지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더 거리두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김부겸 총리께서 현재 1등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언젠든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지금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고 전 세계에서 유행이 가장 극심한 나라에서 관리 체계를 변경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정점 지나면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지금 가장 힘든 유행의 정점도 찍지 않은 시기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필요한 조치는 방역 조치를 좀 더 강화하고 거리두기를 좀 더 강화하고 이런 조치가 더 시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시급하긴 한데 어차피 그렇게는 안 할 거니까 적어도 네. 그렇게 안 할 거라면 국민들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감염을 예방하고 가족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끔 국민들에게 명확한 메시지, 지금 정말 힘든 시기라는 부분들을 인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수렴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포격을 점점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3개국 총리가 키이우를 직접 방문해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에 노출된 우크라이나인들은 휴대전화 앱과 문자 메시지까지 활용하면서 위험을 피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 도시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양동훈 특파원. 네,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코르초바 검문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서 15km 지점까지 접근한 가운데 무차별 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키이우 서부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가 포격을 당해서 불타는 등 건물 4곳이 파괴됐고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키이우 소방 관계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Загалом сьогодні зранку, починаючи з 4 години 20 хвилин і до 5:50 сталося у нас 5 масштабних обстрілів, які 키이우에서는 미국 폭스뉴스 영상 기자가 총격으로 숨지면서 이번 전쟁을 취재하다 숨진 두 번째 서방 언론인이 됐습니다. 폴란드와 체코, 슬로베니아 총리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직접 방문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세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 will never leave you alone. We will be with you because we know that you are fighting not only for your homes, for your freedom, for your security,
but also for ours. Kind of weapon we need, everyone knows. You know what kind of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각종 제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등을 내리자 러시아도 이에 맞서 바이든 대통령 등을 입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벨라루스 대통령 부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중지시켰습니다. 외신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군수물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공습과 포격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앱과 문자 메시지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네, 휴대전화 앱과 문자 메시지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습 경보 여부를 알려주는 앱이 대표적입니다. YTN 취재진이 피난민들을 만나 설명을 들어보고 직접 내려받아 사용해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받은 앱은 이번 달 내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사용해본 앱 이외에도 다른 여러 종류의 앱이 있었는데요. 앱을 사용해봤던 피난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this app on our phones, and it sends signals where air alarm starts, where it goes, and where it ends. 이외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난 문자와 비슷한 문자 메시지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 공식 SNS 페이지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방송 등을 통한 정보 획득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인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코르초바 검문소에서 YTN 양동우입니다. KBO 대표 자원 에이스 김광현이 29번이 새겨진 SSG 유니폼을 입고 3년 만에 국내 무대 복귀 인사를 했습니다. 올해 연봉만 무려 81억 원, 우승을 앞장서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9번이 새겨진 흰색 유니폼에 빨간 모자를 쓴 김광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신인 SK에서 함께 뛰었던 김원형 감독을 비롯해 동료 추신수 등이 복귀를 축하했습니다. 국내 복귀 목표는 단 하나, SSG의 우승입니다. 우승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도와주는 거, 그리고 제가 이끌고 갈 수 있는, 이제는 올해 연봉은 무려 81억 원, SSG와 4년간 연봉 131억 원, 옵션 20억 원 등 총액 151억 원, 역대 KBO 최고액에 계약했는데 연봉의 60%를 첫 해에 받게 되는 겁니다. 파격적인 대우인 만큼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제가 할 몫은 그 믿음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게, 내가 등판했을 때의 승률은 거의 한 8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메이저리그 잔류이사에도 직장 폐쇄로 국내 복귀를 선택했지만 곧바로 노사 협상이 타결된 만큼 아쉬움이 남을 법도 하지만 미련을 버렸습니다. 너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그때부터는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접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었고, 늦은 합류로 구단 스프링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게 부담이라며 컨디션 끌어올리기에도 한창입니다. 오늘 아침에 피칭 60개까지 하고 왔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시범 경기를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추신수를 비롯한 빅리그 출신만 5명을 보유하며 일약 우승 후보로 떠오른 SSG. SK의 4차례 한국 시리즈 우승에 크게 기여한 김광현까지 가세하며 순위 판도가 요동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레슬링 간판 김현우 선수가 올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합니다. 김현우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그레코로만형 77kg급 정상에 오르면서 1, 2차 대회 연속 우승으로 일찍 태극마크를 확정했습니다. 김현우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지난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지 못했고 은퇴를 고심하다 변함없는 기량으로 국내 1인자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맑았지만 내일부터 남은 이번 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에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새벽에 영동을 시작으로 오전과 오후 사이에는 충청 이남지방, 또 밤에는 수도권과 영서지방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번에 봄비라고 하기에는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과 충북 북부 또 경북 북부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청주는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지만 서울은 낮 동안 구름만 많은 가운데 16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